오랜 기간 적대적 분단 체제에 이제 살다 보니까 근자에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이루어지고 뭐 지금 일시 지금 단절되고 있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도시형되고 이 전례 없었던 참 남북을 사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익숙치 않은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 남북 모두에게 이제 윈윈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북한 경제가 이제 90년대 이후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남쪽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경제가 이제 독점화가 높아지면서 어느 경제이든지 그 한계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계 기업들이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으로 이제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언어가 일단 통하는 북한의 노동력하고 이제 결합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원자재 또는 식품류 가운데서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이미 9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북한 물품 상품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게 남북 간 평화 체제를 가는 이제 시발점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뭐 남북이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해보자는 어떤 민족적인 정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봐도 남북 상호 간의 윈윈 비즈니스라고 하는, 저는 이런 윈윈 비즈니스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결국 평화 체제를 굳힌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이 어서 오라고 백날 노래 불러봐야 평화 체제는 안 옵니다. 윈윈 비즈니스 영역이 넓어져서 각자가 이해관계로 꽉 얽혀 있어야 그 얽혀 있는 틀을 그르치기도 힘든 겁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도에 현대아산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뭐 줄여서 아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북측에 사이에 이제 합의서가 체결이 돼서 최근 진행되고 있다가 2004년에 이제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서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북측의 노동자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공장이 지금 가동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현재 2012년 1월까지 얘기를 하면은 만 8년이 조금 안 되네요. 2004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 넘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우여곡절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 범주로 이 개성공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건 단순히 경제협력 수준이 아닙니다. 남쪽의 인력과 자본이 북쪽 땅에 투자가 되고 북쪽의 노동자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이라는 지역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측으로서는 최전방에 해당됩니다. 그거를 풀었을 때는 북측으로서 그만큼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단히 이 초보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된다면은, 이 개성공단은 아마 세계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샘플로 케이스 스터디를 할 대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으로서 보면 하여튼 최전방이고, 이 개성공단을 열 때 북한 군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북한으로서는 또 모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공단 그 예정 조성 규모는 이제 총 현재 2천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 요기도 지금 제대로 못 갖춰져 있는 겁니다. 2천만 명 중에서 지금 100만 평 단계도. 현재 100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생산액도 이제 6억 달러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 업종은 여기 보이는 바대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지역이든지 외부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 노동 집약적 산업부터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개성공단의 경영 환경은, 남측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 환경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적지 않습니다. 뭐 우선은 남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한다는 이제 그런 환경의 차이는 있네요. 현재 4만 명 정도가 이제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문제는 입주하는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교섭해서 고용 조건을 해서 고용하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를 관할하는 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북한에서 노동자를 끌어오면은 그걸 그냥 고용해야 되는 상황. 근무 시간은 뭐 이렇게 지금 48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연장 근무, 휴일 근무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임금을 이제 직접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제 요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거하고 이제 직접 교섭해서 교용하지 못하는 게 이제 현재로서 남측 기업으로서는 한계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결국 이런 상황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만물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 퍼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퍼주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퍼주기가 아니라 윈윈 비즈니스다. 평화 비용을 고려하자. 지금 남쪽과 북쪽의 GDP 규모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제 1조 달러가 넘는데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퍼주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년간에 22억 달러 퍼졌다고 얘기하는데, 연간 2억으로 보면은 한 해 국방비 이제 1%. 그럼 이 지출로 국방비를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순수하게 경제 논리를 계산해도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평화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다 수반하는 겁니다. 쌀하고 비료를 주면은 이산가족 상봉하고 연결이 되고, 금강산 개성공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군사분계선 근처예요, 바로. 금강산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군항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최전방 휴전선 군항이 북쪽으로 그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만큼 일촉즉발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더 넓어진 겁니다. 남북이 쌍방간이. 그 대북 선전 확성기를 중단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교환 조치고, 북한 선박이 제주 해협 통과하는 거는 한국 선박 비행기가 북한 영공 통과하는 거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요것만 부각시키고, 북한 선박이 제주에 통과한다는 것만 부각시키지 말고,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얻는 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내가 얻는 게 크면은 주는 겁니다.
장사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저 소떼 올라갈 때 저 트럭입니다. 개성공단은 이게 남쪽에 한국의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봐서더라도 90년대 이후에 뭐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인건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해외 진출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활로를 찾는 겁니다. 이건 뭐 아까 고용과 노무 관리의 측면에서는 남측 기업이 지금 불리한 환경인데 이 지역적 환경으로는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우선 토지 분양가하고 세금이 우대되고 임금이 역시 굉장히 쌉니다. 중국만 해도 지금 $200 가까운데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50에다가 기타 비용해서 한 $70 전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언어가 통합니다. 언어의 소통은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연히 남북과는 같은 지역이니까 물류 비용이 이제 적겠죠.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제가 6강 때인가요? 뭐 철도 말씀드릴 때 이 경의선이 개통이 되면 TSR, TCR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환경을 늘 전망을 하면서 개성공단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북한도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외부 경제와 연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거는 개성공단이 현재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간에 그렇게 대립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도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 낮은 선봉지구도 신의주 경제특구도 현재로서는 전부 지금 실패한 겁니다. 북한이 이제 스스로 필요해서 적극 진행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자의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영역이 넓어지고 얽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북한으로서도 기술 습득과 임금을, 이게 그 사람들 말로 외화벌이 창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도 결국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것이 평화체제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다툼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관계의 적대적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일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민지 지배 경험이 일본 생각하면 일본이 얼마나 밉습니까? 한일 관계는 다른 걸 떠나서 경제적인 윈윈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적대감, 다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남북이 그런 단계가 못 돼서 툭하면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남북 문제를 가지고 포주기라고 하는 단세포 개념을 생각하면은 점점 공고해지는 북중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물품만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특히 이제 북쪽에 많은 광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거를 가까운 한국은 남한테만 그거 떡을 줍니까? 북한도 이게 이득이 되고 필요하니까 일단 중국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남북 관계를 적대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실리를 멀게 한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실제로
2007년 14선언에서 이 개성 시리즈 철도 보수 공사에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제 통일의 실마리를 만들자 이렇게 썼습니다만 통일을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통일을 방식 어떻게 할지는 후세대가 결정하면 됩니다. 앞세대는 후세대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전후세대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실마리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물론 내외 환경이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세대한테는 적대적 환경만 안겨준 겁니다. 다음 세대한테는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건 남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제 묶는 것이다. 남한이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도 적대적 남북 대립 상황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현재 남한은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장까지 개방이 됐어요. 남북 대립은 곧 경제 위기로 넘어가고 경제 안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들일수록 위험층은 너무 큽니다. 근데 2010년도 6.2 선거 보면은 역시 남북 관계를 파탄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접경 지역에서 여당이 패배한 거는 이런 반증입니다. 이미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지금 맺어지기 있다. 그걸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거는 윈윈 비즈니스 정책이다. 이해관계를 보다 더 공통 영역을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허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언어 선점 가지고 상황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북한의 경제 변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 협력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현재 그 남한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조화 경제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떤 사람이 쓰던 표현을 제가 벤치마킹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그거를 조화하고 조율하는 논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역시 그랬을 때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국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조화를 담당해야 되는 일차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우리 60, 70년대에 민족경제론이라는 개념이 한때 풍미했었는데 그때 이것도 주권 문제하고 더불어서 심각하게 지금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적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따르니까 그것도 그 국가 주권끼리 또 이걸 조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이 투기적 성격의 금융자본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99% 1% 양극화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근인은 투기적 금융자본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이제 해방 후 이 경제성장 과정을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고도성장을 경험하게 된 거는 사회 구조, 그 다음에 국내 환경, 국민의식이 급변했던 그런 상황에 산물로서 같이 일해야 된다. 특정한 지도자나 영웅이나 이렇게 초점을 두면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속도가 급변했는가 하면은 제 세대 이상, 50대 이상은 사실은
농촌에서 보릿고개를 걷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급속하게 공업화되고 이제 IT되고 뭐 확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50대 이상은 저 SNS도 잘 못 쓸 겁니다. 스마트폰 기껏 휴대폰에서 문자에서 익숙해졌더니 이제 저 스마트폰 나오고 쫓아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만큼 지금 급변한다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주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주적 조화 경제로 가기 위해서도 이게 금융주권이라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한국 인구가 55년 전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남북 간의 인구 차이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네요. 2배 이상. 북한도 전후의 인구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지금 2대1 정도의 인구 비율은 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GDP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전후엔 이거 거의 뭐 보이지도 않다가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60-70%에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요 수준까지 지금 국내 총생산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 그래프로 보니까 성격하게 이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이런 시대를 살았으니 머리가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바빠요, 쫓아가기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뒤떨어졌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변화된 시대를 지금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살고 계시지만 1인당 소득도 보면은 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지금 뭐 2만 달러 내라고 그러는데 60년 전후에 요 때는 60-70%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전화기는 이제 일반 전화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휴대폰이에요. 일반 전화기가 이제 필요 없을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자동차 보유 자가용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건 8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대략 80년대 들어서 집안에 이제 가전제품이 대체로 구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88년에 이제 올림픽을 2010년에는 G20을 개최했고 뭐 이렇게 되죠.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건 이제 그만큼 개최국으로서 경제 볼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했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마이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오나 이런 얘기죠. 마이카 시대. 저 외국 영화를 보면은 집 앞에 지차 딱 있고 하는 게 아마 내 세대 이상들이 어려서 영화 봤을 때는 꿈의 세계였을 겁니다. 그게 급작스레 이제는 전국이 도로가 이제 교통난에 시달릴 정도가 되면 아무리 도로를 많이 지어도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 제가 이제 국왕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주권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금융 주권이 중요합니다. 금융 주권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독재 시대를 맞으면서 관치금융의 폐해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민주화라는 것하고 관치금융을 대립시켜서 금융민주화는 그
금융주권까지 털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IMF 맞고 나서도. 이거 근데 관치금융하고 금융민주화하고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경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면은 그거는 은행 주권과 기업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 들어서 경제 사회발전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었는. 이게 주권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고 민주화의 문제는 민주화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상하게 이 관치금융 문제가 나오면서 금융주권 문제를 좀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선무당의 물론 이제 유동성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습니다. 96년에 이제 비로소 한국 경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단의 경제정책은 이제 종결됩니다. 이제 정부가 경제 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를 이제 넘어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대외 의존도입니다. 자본, 기술, 금융 측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산업 부문 간, 수입업, 수출입 간의 이제 불균형이 심하다는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97년 말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때가 이제 저 김영삼 정부 때인데 국민소득을 이제 뭐 만불로 채운다고 하는 논리에 따라서 사실 금융주권을 김영삼 정부 때 방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일정하게 국가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풀어줘 버린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를 맞게 되고 구제금융요청에서 사실은 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간 건데 이건 IMF 금융위기 벗어난 이후에도 이 넘겨준 금융주권이라고 하는 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MF에서 요구한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 개방, 정부 역할을 없애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사실은 그대로 수용해요. 이게 이른바 이제 신자유 정책이고 이 이후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양극화 세대, 양극화 봄 속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뭐 하여튼 IMF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금융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속한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부여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투자성 여자가 이제 생산성은 높은데 부도 위기에 놓인 이제 국내 기업을 지분을 가져가거나 헐값에 사들이라. 뭐 이런 이제 현상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과시정책, 인재인 측면이 있어요. 이 아무런 관리 장치도 없이 OECD 가입 조건, 이 시장 자유를 대책 없이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외채를 빌려서 국내 기업한테는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요거 순환고리가 끌리면은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자, 이 순환고리가 끌리니까 환율 급등하고 금융기관이 이제 도산을 해서. 근데 당시를 보니까 대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절반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물론요, 이걸 이 단기 자금을 끌어들여온 사람들도 전망을 세웠겠지만, 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때 네로라는 재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기업이 부도되고 이제 실업이 양산되고, 한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자살률이 급증하게 돼. 이런 상황이에요. 김대중 정부는 IMF가 요구했던 신자유 정책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외국 자본에 대해서 무방비였냐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제 주권이 행사하는 한도 내에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한데, 앞에 전제가 이제 간과된 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득만 많이 얻으면 되는 거니까 경제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 남한의 한국의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건데, 공적 자금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써 이게 들어간 만큼 좀 효과를 좀 봤는지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태를 보면은 일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2001년 8월에 IMF한테 빌린 돈을 전액 상환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때 취한 이 개방 정책,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융주권의 상실은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금융주권의 상실은 결국 경제정책을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율하거나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방적인 금융개방이라고 하는 게 그럼 불가피했나? 이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안 그래요. 이따가 이제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금리를 0%밖에 조율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때 어땠죠? 고금리 방침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IMF에서. 고금리 방침이고에다가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 개방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상태를 불러왔습니다. 부자는 정체되고 감사하고 저는.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는 돈이 많아요.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만성적인 저성장을 하고 있는. 금리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율하니까 일정하게 이제 투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7년 금융위기도 과연 꾼 사람의 잘못이기만 할까? 이거는 돈 꿔준 사람, 빌려온 사람, 정부 공동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IMF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에요. 채권자 책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간의 부채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어느 수준에 가게 되면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기도 하죠. 순전히 채권자의 이해관계만 관철되는 게 아닙니다. 뭐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리버리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냥 쇼크를 줘서 조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유를 하면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경제를 잘 모르는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수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신자유주의 강화되면서 이게 경제적 민주주의만 퇴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화가 좀 쇠락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한국 정부의 정책이 당시 정책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미국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세계화 개방화를 얘기를 할 때, 뭐 그게 만인에 의한 세계화 개방화가 아니고, 개방화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입니다. 자,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은행 주식의 10% 이상 대주주가 되려면 감독기관이 연방준비은행에 매수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미국 시티즌만 은행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행 주식 10% 이상을 갖는 대주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대주주와 관련된 기업 전체는 금융기관의 수준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됩니다. 미국 은행의 외국 자본 비율은 10% 정도입니다. 은행은 투기성 사모펀드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도 미국도 그렇지만 자본 자율화를 표방을 하는데 은행에는 보호장치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좀 상황을 좀 알고서 개방화, 금융 개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풀어졌어요. 다. 은행 주권이 사실상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7개로 재편이 됐는데, 다 여러분들 아는 은행입니다. 국민은행부터 SC제일은행까지. 자, 여기서 다 아시다시피 시티은행, 제일은행은 지금 100% 외국인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빼놓고 나머지 4개 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82%에서 신한은행이 63%. 외국 자본은 이미 지금 이사를 파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경영에 개입을 안 하지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 대주주의 권한을 발휘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의 주권인식이 필요하다. 멕시코 사례를 보면은 멕시코 위기 이후로 이제 외국 자본이 금융을 장식합니다. 경제 성장 동력이 현격하게 약화됐습니다. 한국과 비슷해요. 그럼 외국계 은행은 어떻겠습니까? 외국계 은행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문제인 겁니다. 수익성 높은 데로 집중을 합니다. 소매금융, 신용카드 대출이나 이 부동산 관련 모기지론. 무슨 장기적인 거시적인 정책을 세우고 경제 구조를 생각하고. 그거 왜 생각합니까? 구성원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단기적으로 이것만 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금융시장에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자, 이 외국 자본에 대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외국 자본에 대한 이제 환상이 이렇게 선진 경영 기법이 들어오고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된 외국 자본에 대한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상은 외국 자본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외국 자본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권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활동하는 이게 조율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외환은행 인수에서 이제 알려졌지만은 이 먹튀 자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법을 고수익을 쳤습니다. 인수 매각 시세 차익. 이게 시장 확대와 고용을 수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대주주의 단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이 일정하게는 긍정적인 의미겠는데 또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경제 전체로 보면은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대주주의 단기 이익, 배당에 치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장기적인 정책을 또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뭐죠? 시설 투자한다든지 기술에 투자한다든지 그에 관련된 기업에 대출한다든지 하는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쉬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수틀리면은 구조조정하고, 대주주의 단기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외국 자본은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권은 주화사가 아니라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은 저 은행이 기업자금 공급 역할에서도 제한적입니다. 은행이 말하자면 그 본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부진하니까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모든 부가가치의 근원은 실물경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업경제. 금융자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조자 역할이어야 그 자본주의 경제는 선순환을 이루고 건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돈 꿔주는 사람이 주인이 된 경제입니다. 이거를 통제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자, 제가 유럽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초기에 출범할 때부터 국가의 힘을 배경으로 출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통제해야 자본주의가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필요할 때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기 힘이 너무 커지면 국가를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그 말은 곧 국가가 경제 운영에서 싫건 좋건 필수적이다. 근데 그런 국가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해당 사회를 사는 구성원들입니다. 은행 소유자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융민주화, 금융자유화, 간치금융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민주화는 곧 사회민주화 영역이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혜택 범주를 골고루 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곧 금융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유화는 이게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자본의 단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것도 금융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단어가 있으면은 그거에 너무 현상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적 은행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기능 분담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관치금융하고 금융민주화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금융자율화와 관치금융도 이게 꼭 대립적인가 이렇게 보기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 논리에 따르자는 게 경영자율화입니다. 금융자율화. 관치금융은 낙하산식으로 사람이 내려오거나 경영 결정을 강압하는 게 관치금융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경영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금융자율화하고는 대립적인 거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자율화하고 금융민주화가 또 전체 경제로 볼 때는 또 대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상황의 산물로 이해를 하셔야지 단어 하나하나에 국한돼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치금융을 금융개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곧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게? 금융민주화,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자율화를 위협하는 효과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거하고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실물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시장을 개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념하셔야 됩니다. 외국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나라의 주권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성장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외국 자본은 절대로 좋다, 외국 자본은 절대로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양극단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개방하는 주체의 역량과 문제의식에 달려있는 겁니다. 곧 금융주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IMF를 계기로 해서 너무나 비싼 지금 과외 학습비를 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족경제론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60년대, 70년대. 이때 60년대, 70년대 다시다시피 외채 위기가 이제 생활이 어려웠고, 사실은 경제의 종속성이 좀 그때는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경제 종속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족경제론이 제기가 됐었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범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경제 종속을 비판하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차관 도입이 돼서 이게 대기업으로 가고 그게 독점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 60, 70년대 이 민족경제론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여기서 잊어먹으면 안 되시는 게 한반도의 남북 간에 연결된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외 종속을 좀 줄이고 경제 민주화를 높인 그런 국민경제 재생 구조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를 비판의 대안으로 설정했던 겁니다. 자, 이게 80년대 들어와서 경제 볼륨이 높아지니까 민족경제라는 문제의식이 부정되거나 무시되거나 폄하되는 경향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는 자립경제는 권력을 쥔 사람부터 미네리까지 보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지난 9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립경제라는 게 무슨 폐쇄경제, 오타키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주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경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각 분야에서 그 당시는 금융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은행주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자금원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립경제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군사정권 세력들도 자립경제를 표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연설할 때 보면은 자립경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즉, 민족경제론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 세력들의 문제의식이기도 했지만은 그거를 하나의 포괄하는 자립경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외채만국론 막 60년대, 70년대는 외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붕괴한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이론과도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특히 또 뭐죠? 전두환 시대 때 3조 호황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그냥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경제력, 기본적 문제의식을 이제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속이라는 문제가 없다. 볼륨이 커지면 그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경제력의 문제의식이 좀 퇴화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IMF 이제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사실은 아주 철진한 얘기 같은데 민족경제론의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한국이 과연 존속성을 표출하는가. 실제로 우리 주열에서 정치 주권에서부터 경제 주권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남습니다.
말로는 세계화하고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이 확고한 국민경제 기반을 갖췄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저희가 오타키 폐쇄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국민경제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경제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그러한 경제정책을 좀 세울 수 있는 조건인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런 건 지금 요즘에 도하 언론에서 신문만 펼쳐놓으면 매번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국내 시장은 협소되고 성장을 하는데 고용은 안 되고 이건 뭐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좀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족경전에서 얘기했던 문제의식을 한번 지금 곰곰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후 독립군중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이뤘던 거라. 자, 거기서 중요했던 변수가 주권국가, 금융주권, 국민경제, 민주화가 공론화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민족경제라는 얘기 그대로 가자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제기했던 본질적 문제의식은 한번 지금 심각하게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기초단위는 국민경제입니다. 실권, 조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경제의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민족경제로는 지금의 버전을 얘기하면 민주적 국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9강 때 민주화는 그 이루어야 될 과제가 끝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수용하는 겁니다. 내용은 주권 국가가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이 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 만능론이라는 철저한 얘기로 한국 경제를 논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의 저성장만 불러오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적 조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이념 체제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은 그동안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금융주권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금융주권을 지금 외국 투기자본한테 사실상 방기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금융자본은 재화를 만들어내는 실물경제하고 무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삶과 자립경제를 주장했던 민족경제의 본질적 문제의식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다시 어떻게 되냐. 국민의 민족의식과 주권국가의 역할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시 그 중요성이 거론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지난 20세기를 통해서 한 세기를 통해서 본 한국 근현대 경제사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